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협회 조시현 전문위원입니다. 아, 블로그 왕초보형 길라잡이 오늘 이 강의를 한 1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올해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강의고 다음에 강의 준비할 때는 블로그에 이제 심화학습 실제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이제 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될 거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블로그 왕초보형 길라잡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순서는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블로그에 대한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블로그 이름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블로그 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블로그를 만들고 난 이후에 블로그를 만들고 스킨과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대문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블로그를 만들고 난 이후에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서 블로그 지수를 늘리고 상위 노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검색 키워드를 활용하는 부분, 이웃 관리를 하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로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블로그 운영 부분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거는 이제 2018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트렌드를 보여주는 건데요. 검색할 때 네이버, 이 조사 당시만 해도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네이버의 점유율이 7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네이버에 이제 균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유튜버가 영상 채널뿐만 아니라 이제 검색을 하는 채널로도 활용되면서부터 유튜브나 구글의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이버 점유율이 올 3월까지만 해도 75%였는데 올해 8월달에 조사한 걸로 보면 55%. 그러니까 구글이나 다음에 점유율이 한 15% 정도 차지했는데 그게 35%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론 아직까지 네이버 공화국이지만 네이버 공화국의 조짐이 무너지고 있다 라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통할 때는 카카오톡 국민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죠. 심지어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그걸로 대화를 하고 친구들과 교류를 하고 단체에 미팅을 하거나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0대들이 그 카카오톡을 많이 쓰긴 하지만 자기들만의 어떤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 그 모바일 채팅을 많이 안 했는데 10대들이 그걸 활용하거나 스냅챗이나 외국에 있는 어떤 그들만 사용하는 메신저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있는 수치는 이제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보낼 때 페이스북 이것도 이제 작년 말 수치인데 이것도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유튜브가 시간 보낼 때 채널도 많이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은 연령대별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지식이나 배경 없어도 영상만 눌러서 보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보낼 때 이것도 통계도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보낼 때 통계도 유튜브로 점차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단문 형태의 SNS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긴 텍스트, 긴 문장 이런 것들이 정보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진과 영상, 짧은 글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SNS에서 주로 글을 올리고 실제로 이제 상세 정보가 필요했을 때는 쇼핑몰 후기를 본다거나 블로그의 후기를 보는 서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내용보다는 타인의 반응에 더욱 신뢰를 한다. 그만큼 이제 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후기가 진실하냐 안 하냐에 뭐 어떤 사람들의 호불호라든지 객관적인 평가가 좀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선택해야 될 때 타인의 후기를 믿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SNS에 달라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네이버를 사용해야 되냐? 이것도 이제 작년 말 통계이기 때문에 작년 3월 통계입니다. 약 45억 명 정도가 이제 네이버에 들어오고 있는데 모바일 검색이라든지 네이버를 이용해서 45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균열도 아까 말했지만 유튜브라든지 다른 채널들, 단문 형태의 SNS 채널들이 활성화되면서 점차 균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블로그의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품을 선택할 때 구매 기준 1위가 약 52% 블로그 리뷰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리뷰 검색은 필수이고 리뷰가 없는 상품은 방문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블로그 리뷰의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신뢰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52%가 블로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뭐 쇼핑몰을 하든 우리가 말하는 우리 RN 지도자처럼 정책 자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리건 블로그는 아직도 중요한 채널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 어떤 채널보다도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은 이미지와 텍스트겠죠. 그게 이제 이미지와 영상이 될 수 있고 형태로 보면 카드 뉴스가 될 수 있고 뭐 텍스트만 나열할 수 있는 거고 영상만 계속 넣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 어떤 분야에 관계없이 블로그는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한 채널입니다. 그리고 왜 블로그를 하든지 중요한 이유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보통의 우리 요즘에 이제 SNS 채널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SNS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물론 초반에 생겼을 때 팬이나 좋아요를 많이 모아온 분들은 조금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이제 팬을 모으거나 팔로우를 맺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광고라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블로그는 자체 광고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누가 잘 쓰냐에 따라서 그 효과를 내냐 안 내냐가 2차일 뿐이지 광고를 거는 게 별도로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에서 파워블로거를 섭외해서 쓰는 비용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요 아래에 이제 그 그림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제 블로그 하단에 있는 그 문의창과 저를 알리는 명함 푸터입니다. 그래서 요 상세한 내용 자료 안내 받기 누르면 어떤 자금을 받고 싶은지, 그러니까 출연금인지 보조금인지 용자인지 이런 자금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기업이고 왜 받고 싶은지, 어떤 자금을 받고 싶은지, 그리고 기업 상태가 어떤지 현황을 통해서 DB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DB를 통해서 정책 자금을 제가 여러 방면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블로그를 왜 운영이 되는지 목적이 명확히 샀다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방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일정의 방문자나 이웃수를 확보한 분들이 이것저것 다양한 리뷰 형태를 올리는 거죠. 리뷰가 중심이 돼서
뭐 IT 분야, 주부 같으면 생활 분야, 화장품, 패션,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한 분야에 국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를 리뷰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기업 R&D 지도사를 하는 분들이 정책자금 마스터처럼 어떤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이제 특정 분야를 좁혀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쇼핑몰이라든지 실제로 진짜 판매를 하거나 공동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 이 세 가지 형태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어떤 개인 브랜딩과 개인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아까 두 번째 형태가 제일 적합한 거겠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블로그 이름을 정할 때도 개인 브랜딩과 전단지 형태에 노출된 부분이 똑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닉네임과 이름은 온라인 상점이나 오프라인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직관적으로 어떤 곳을 하는 곳인지를 알 수 있게 정찰자금 마스터, 알파고, 트레이더 강의, 피트니스 월드, 크라운 대장의 레저 이야기, 아름이의 나만 예뻐지는 피부 스토리처럼 이 주인공의 닉네임과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적인 형태를 섞어서 이름만 들어도 어떤 블로그의 성격을 가진지 정확히 알 수 있게 이름을 짓는 거죠. 예, 그래서 이름을 이제 블로그의 방향성을 정하고요. 블로그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을 정한 다음에 이제 꾸며야겠죠. 우리가 이제 집을 이사하면 인테리어 해야 되니까 우선 이제 블로그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 버튼은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꾸미는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블로그 시작하기 위해서 꾸미기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레이아웃 구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레이아웃은 총 12가지입니다. 2단 구성 4가지, 3단 구성 6가지, 1단 구성 2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초보자들한테는 이제 2단 구성을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면 2단 구성은 왼쪽에 메뉴, 오른쪽에 텍스트 본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2단 구성의 장점은 보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왼쪽 통행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왼쪽이 많이 익숙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왼쪽에 메뉴가 나오고, 가운데 오른쪽에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보기 편하고, 이 사진 크기 조절이 쉽습니다. 740픽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꽉 차서 포스팅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살폈을 때도 자동으로 가운데 정리가 되죠. 다만 이제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왼쪽에 모든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메뉴가 길어졌을 때 사람들이 스크롤을 내려서 봐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단 구성을 했으면 이 상단에 블로그에 대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문이 있고 중간에 이제 스킨이 있는데 대문 겉을 싸는 게 스킨이고요. 스킨은 보통 이제 그냥 없이 가는 게 좋고요. 어떤 색을 넣는다면 또 이쪽에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색을 그냥 넣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장 하는 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카피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2018년에 꾸몄던 거고 최근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안 나오군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을 가장 이미지와 카피를 구성하는데 제가 구성했던 거는 정부 R&D 지원사 브레인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조금씩 형태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내가 하는 일과 이미지와 카피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체험갈비, 광명에 있는 체험갈비인데요. 이분의 이제 메뉴와 네이버에 검색을 통해 하라고 이제 검색창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주소하고 이제 영업시간. 오른쪽에는 이분이 이제 프랜차이즈 설명을 하는 모습을 넣어서 식당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모집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거는 법원 경매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법원의 이미지와 이분의 이제 프로필 사진을 넣어놓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부터를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게 이미지와 카피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블로그를 꾸미고 나면, 물론 이제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죠. 이제 카페 블로그 대문이 있고, 가운데 보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이미지 형태의 여러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으면 그건 나중에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운영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블로그에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블로그에는 총 4개의 지수가 있는데, 활동 지수, 소통 지수, 인기 지수, 신뢰 지수, 이 4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결합해서 어떤 일정의 점수를 받아야지만 내가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됩니다. 물론 이게 100% 절대값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로직이 로봇 엔진이 이걸 읽기 때문에 물론 뭐 일정의 기준이 있겠지만 얘네가 100% 정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약간의 변수들이 있고 그런 변수를 제외하고서는 어느 정도 맞는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활동 지수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운영 기간이 얼마나 됐고 얼마나 자주 글을 쓰고 포스트는 몇 개나 되고 그래서 직접 꾸준히 오래 많이 일기 쓰듯이 어떻게 꾸준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소통 지수는 인기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기 지수하고 약간 혼용되는 용어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댓글이라든지 공감을 단다거나 방문자가 들어와서 이제 숫자에 맞춰진 거고 아래 인기 지수는 머무르는 체류 시간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랩을 얼마나 해가는지 조회를 몇 번이나 하는지 방문자는 실제 그 텍스트에 대한 글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한 지수 그리고 네 번째 신뢰 지수는 만약에 제가 정책 자금에 대한 운영을 하는데 갑자기 맛집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 로직은 헷갈려 합니다. 이 블로그가 과연 맛집 블로그인지. 만약에 이제 제가 맛집 블로그를 한 달간 꾸준히 계속 씁니다. 그러면 얘들도 이제 맛집도 쓰는 사람이라고 인지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책 자금이 글이 100개인데 공식적을 하나 썼을 때는 네이버 로직 자체가 이 글은 이 블로그의 정체성과 상관이 없다는 해서 노출이 아무래도 안 되겠죠. 물론 검색량이 아주 현저히 낮고 이런 것들은 노출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쟁하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내가 썼던 분야와 관련 없는 글을 갑자기 썼을 때는 노출되기 어렵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분야의 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 범위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지수와 함께 물론 지수도 중요하지만 지수를 100% 채웠다 무조건 노출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키워드도 그렇고 모든 광고에 경쟁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피부 관리라고 해보면 검색 콘텐츠 수가 180만 개가 넘습니다. 이 180만 개 중에서 제 글을 무조건 1페이지 안에 집어넣는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고주들 중에 일부는 방문자가 뭐 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파워블로거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거고 그 일부 작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1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게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약간 불법성의 요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에 우리가 정해진 규칙을 어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아까 18만 건이라는 콘텐츠 중에서 제 글을 띄운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칙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색 상위 노출의 절대적인 요소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시켰을 때 다른 사람보다는 좀 유리하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 제목과 본문에 핵심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겠죠. 제목에는 무조건 한 번 들어가야 되고요. 본문에는 5번 이상. 그리고 이제 그 블로그에 태그가 있는데 이 태그가 인스타 해시태그하고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스타는 해시태그를 올리면 노출될 확률이 높지만 블로그가 태그를 썼다고 해서 노출될 확률은 적습니다. 왜냐면 태그가 별로 미치는 거는 되게 미미하거든요, 영향력이. 그다음에 태그를 꼭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태그를 넣었다고 해서 노출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목 내에 만약에 키워드가 들어간다면 그래도 웬만하면 앞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 검색을 보통 앞에 단어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에 중요한 키워드가 오는 게 좋습니다. 제목은 또 너무 길면 가독성도 떨어지고 블로그 로직 자체도 좋아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 포함해서 한 25자 내외로 작성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본문 키워드에 대한 호리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네이버의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면 우리 한 달간 키워드엔 조회량이 나옵니다. 그 키워드가 적다는 것, 조회가 적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키워드를 공략해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사 세부 키워드를 많이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계속 그 검색량을 체크한 다음에 약한 걸 공략해 나가고 경쟁력이 셌을 때는 어떻게 할지를 계속 이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본문 글자 수는 뭐 이것도 정해진 게 없지만 보통의 7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글자씩 내외로 600에서 800글자 정도 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화질 이미지를 무조건 6개에서 13개. 물론 뭐 이상 쓰는 사람도 있고 보통 6개에서 10개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미지 파일에는 본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분량이 있기 때문에 6개에서 13개를 써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 이미지 중에서 저작권 때문에 이미지를 못 구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 때는 과감하게 잘라서 캡처한 후에 아니면 뭐 이미지를 잘라서 저작권에 벗어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본문 이미지는 우리가 들어가는 키워드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조합이 가장 조화로운 형태로 되기 왜냐면 이제 네이버도 동영상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블로그 본문에 영상이 들어간다면 좀 더 노출될 확률을 주는 거죠. 똑같이 글을 쓴 글과 영상에 들어간 글이 영상에 든 글에 더 가중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순서로 보면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목에 내 키워드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노출될 리가 만무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진과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진은 아까 말했지만 6개에서 13개 영상은 한두 개 이상 들어가는 게 좋고요. 이제 키워드 개수도 중요합니다. 키워드 개수가 무조건 5번 이상 언급이 돼야겠죠. 그리고 글자 수 지켜주시고 공감 댓글 스크랩이 되면 상위 노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상위 노출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아봤는데 이제 반대로 블로그에서는 이제 내가 글을 썼는데 네이버에 뭐 특정 페이지에 노출이 안 되거나 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키워드 같은 경우도 뭐 한 5페이지 내외로 내 글이 안 보이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저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품질이 되면 뭐가 안 좋냐? 글을 아무리 써도 네이버에 노출이 안 돼 보입니다. 안 돼서 저 끝에 뭐 20페이지 밖에 있거나 이럴 경우도 있고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품질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시간 검색어는 키워드 잡기. 그러니까 이제 이 실시간 검색어 요즘 많이 쓰잖아요. 뭐 조국에 대한 요즘 청문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검색어가 뜨는데 이 키워드를 잘못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블로그가 하루에 100명씩 들어오는 블로그였습니다. 그렇지만 조국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갑자기. 그런데 10,000명, 20,000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이 글에 대한 화제성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100명, 2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들어오던 100명대로 떨어지니까 블로그 한번 이제 체크를 하겠죠. 이상하다. 그런데 또 뭐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어떤 또 다른 키워드로 했을 때 이게 실시간 검색어로 키워드를 잡았을 때 갑자기 또 트래픽이 빠져요. 그러면 네이버는 이걸 이제 어뷰징적인 요소로 봅니다. 좀 안 좋은 요소로 보기 때문에 블로그에 대해서 안 좋게 품질을 떨어뜨리고 노출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연장선상인데 포스팅 내용과 관계없는 낚시성 제목. 정치적인 글을 쓰는데 갑자기 조국 글을 써요. 그럼 완전 낚시성 제목이겠죠. 그리고 뉴스, 칼럼, 블로그에 남의 글을 그냥 퍼온다거나 가져온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상위 노출을 위해서 과도하게 특정 키워드를 반복하는 경우. 이게 이제 어떨 때 벌어졌냐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리브라 검색 때 지금은 이제 시랭크지만 리브라 때는
어떤 키워드를 많이 쓰면 노출될 확률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글에 글씨를 하얀색으로 넣어놓고 1포인트로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거기다가 한 몇백 개를 때려 넣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본문이 있고 이 밑에 글을 쓰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 1, 2포인트의 글자로 하얀 글씨로 안 보이게 그렇게 해서 키워드를 몇백 개를 넣었다는 거죠, 얘네는. 그래서 이제 특히 부동산이나 이런 좀 약간 금융 관련 업체들이 많이 이걸 활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보여줬는데 아무튼 과도한 특정 키워드를 쓰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글에 댓글 금지. 이건 뭐냐면 모든 덧글에 댓글 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제 덧글에 사업적인 글들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라든 대출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글에 대해서 또 댓글을 다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삭제를 하는 게 낫습니다. 이제 이 링크는 이건 또 절대값은 아니겠죠. 하지만 네이버 URL은 쉽게 달지만 다른 것들은 주의해서 올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상위 노출 시에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약간 언급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키워드를 잘 활용해야 노출에 유리하다. 왜냐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키워드의 검색에 걸리기 때문에 키워드의 검색과 검색 광고 이런 부분들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에 대한 부분은 매일매일 그 네이버 도구에 들어가서 그 내가 알리고자 하는 품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 키워드를 놔두고 세부 키워드를 막 뽑아놓고 검색량이 작은 게 무엇인지 굉장히 낮은 것부터 공략해 나가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 얘기입니다. 네, 키워드 및 노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이웃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에는 이웃이라는 게 존재하죠. 뭐 저희 페이스북에는 좋아요, 그리고 인스타에는 뭐 팔로워들이 있는데 이제 네이버는 이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웃을 잘 맺고 관리해 소통 및 인기 지수를 올리기 쉽다. 그래서 그다음에 상위 노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적합한 이웃의 기준은 방문자 500에서 2,000명 정도고 지금 막 블로그를 막 키우거나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분 그리고 기브앤테이크 확실한 분 이런 분들 이웃을 맺어야지 소통 인기 지수를 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글을 쓸 때 컨텐츠에 대한 방향성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좋아하는 소재를 정하고 글을 써야 읽는 사람도 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지 않고 억지로 글을 쓰기 위해서 썼으면 거기에 이제 감동도 감흥도 아무것도 없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주제고 내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쓰면 내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 투영되기 때문에 매우 좋다. 그리고 이제 진성자를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책자 무료 다운로드라는 이제 그런 이벤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과 싱크로율이 맞는지 맞춤형 사진을 찾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공유정신으로 하나과 하나씩 홍보를 해주는 분 그리고 이제 페이지 뷰를 늘리기 위해서 연관 포스를 건다거나 그리고 이제 타겟층의 예상활동 시간대는 1시간 전에 글을 올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로그에 대한 어떤 상위 노출 부분이라든지 키워드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쓰는 어떤 소재를 잡는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 가지 네이버에도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적인 개선 부분이고 이거 하나 소개해드리면 보통은 이제 우리 데모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960에 300픽셀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변했죠. 600픽셀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바뀐 부분
예전에는 내가 글을 써서 글을 퍼갑니다. 사람들이. 퍼갔는데, 아차 싶은 게 좀 오타를 했거나 잘못 쓰는 게 있었어. 그래서, 다시 부르고, 회의록을 다시 발행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 글을 내 친구나 지인이나 누군가 퍼갔기 때문에 그 글을 퍼간 다음에는 수정이나 납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변동이 돼서, 글이 수정되면, 스크립트 내용 변경되면, 글이 삭제되면 내용도 삭제된다.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들, 뭐 설명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을 안 했는데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겠잖아요.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잘 쓸 때는 저는 이제 예전에 기사들을 많이 제가 실제 인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직접 타이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글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기자라는 생각으로 나라면 어떻게 고칠까라는 그런 뭐 글을 써서 한 적도 있었고 이렇게 실제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 알아본 부분을 살펴보면 블로그 개설 전에 해야 될 일, 만들고 꾸미는 거, 방문자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이 세 가지 나눠져 있는데 패턴 변화가 네이버, 카톡, 페이스북 많이 이용하는데 유튜브가 나타나서 이 모든 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짧은 단문 형태의 메시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SNS가 발달하고 그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해서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렇게 다른 채널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최근에 유저들은 콘텐츠의 내용보다는 타인의 반응에 더욱더 신뢰를 한다. 그리고 네이버 공화국인 한국에도 균열이 무너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네이버는 네이버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제품에 구매할 때나 아니면 선택을 할 때 블로그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블로그는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파워블로거처럼 운영할지, 개인 브랜딩은 아니면 판매나 홍보, 본인의 컨셉과 능력에 맞게 결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는 1인 개인 브랜딩과 개인 브랜드를 노출하는 형태겠죠. 이름은 직관적으로 지어라.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꾸미고 레이아웃은 2단 구성으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데모는 본인이 하는 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카피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블로그의 4대 지수를 알아야 되겠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웬만한 꾸준히 오래 운영하고 웬만한 글을 많이 쓰고 뭐 그 글로 하여금 이웃들과 공감 및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위 노출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상위 노출의 반대인 적품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데 이 반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서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 내역 키워드에 어떤 쪽에 속하는지를 잘 알아보고 그거에 맞춰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블로그 요소 잘 맺는 것.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소재를 정하고 글을 써야 읽는 사람도 진심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블로그를 하는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위해서 단지 그걸 위해서 소통을 한다면 정말 재미없는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변화된 건 PC 블로그의 꾸미기에서 300피스, 600피스로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스크랩을 할 때 예전에는 스크랩 해가도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삭제를 요청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문성 있는 개인 브랜드 만들고 싶다면 당장 여러분만의 블로그를 만들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